오늘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현재 네덜란드에서 3년째 살고 있는 2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하고 나서 한국 문화가 좋아 이주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덜란드에서의 무미건조한 삶, 그리고 한국과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현재 네덜란드에서 거주 중인 25살 마테오입니다. 처음 네덜란드에 왔을 때는 유럽의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기대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씩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의 도시는 아름답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교통은 효율적이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교류가 많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도 말 한마디 나누기 힘들 정도였어요. 네덜란드에서는 타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하는 것이 미덕이라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동료라도 일과 시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문화가 편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식사를 할 때도 개인적인 시간이 존중됩니다. 저는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익숙했고 길을 걸을 때조차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해진 약속 외에는 친구를 만나는 일이 드물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따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점점 정서적으로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새로운 환경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K-팝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팝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한국 음악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BTS의 무대를 처음 본 순간 무언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퍼포먼스와 감정이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교류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한국에서는 아티스트와 팬들이 단순한 가수와 청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경험한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후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던 가장 강렬한 계기는 음식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아시아 음식점이 많긴 했지만 정통 한국 요리를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한인마트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국 라면과 김치를 처음 사 먹어봤어요. 김치의 강렬한 맛과 얼큰한 라면 국물이 입안을 감싸는 순간 저는 한국 음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며 김치찌개, 불고기, 삼겹살, 떡볶이 같은 음식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넘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혼자보다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밑반찬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등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외로운 생활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저는 결국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서 실제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의 새로운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그리고 따뜻한 환대. 한국을 처음 방문한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감탄했습니다. 공항의 크기와 효율성,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친절함과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머물기로 한 곳은 홍대 인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행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거나 필요한 것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은 저를 전혀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캐리어를 끌고 있는 저를 보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길을 알려주셨고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고 할 때 점원이 친절하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홍대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뮤지션들,
카페에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 음악이 너무나도 신선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거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공연하는 문화가 많지 않았고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모여 즐기고 함께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 저녁, 저는 우연히 한 작은 국밥집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메뉴를 보고 국밥을 주문했는데 문제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도와주셨고 저는 어렵지 않게 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그 따뜻한 향에 반해버렸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한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한국 음식 좋아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분은 웃으며 "더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며 반찬을 국밥에 넣어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따라해보았고 확실히 맛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를 하며 그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음식 문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환대에 감동하며 한국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게도 얼마나 친절한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훈훈한 기억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매일같이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다음날 저는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하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한복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복 대여점에서 옷을 골라 입고 거울을 보는데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을 입고 궁을 돌아다녀 보니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궁궐 곳곳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은 한국인들도 많았고 저처럼 처음 한복을 입어본 외국인들도 신나게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푹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의 전통 가옥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전통 찻집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한국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찻집의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한국 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외국에서 온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더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구를 만나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거리 중 하나로 밤이 되면 더욱 활기차지는 곳이었어요. 길거리 음식도 유명하다고 해서 저는 오징어 튀김, 떡볶이, 호떡 등을 하나씩 사 먹어보았습니다. 특히 호떡의 달콤한 시럽이 입안에서 퍼지는 순간 저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 동안 저는 매 순간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없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을 경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도와주었어요.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 길을 알려주었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 할 때마다 따뜻한 조언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저에게 또 다른 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관광을 넘어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다채로운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저는 대부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들이 모여 한국 사회가 따뜻하고 유대감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험이 바로 지하철에서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기차 안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기차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 학생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답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에서도 양보하는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배려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배려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고 이러한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찜질방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찜질방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우나 문화인데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친구의 추천으로 서울의 유명한 찜질방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먹는 모습이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위기에 점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에는 다양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돌방에서 땀을 빼는 사람들, 차가운 방에서 담요를 덮고 쉬는 사람들, 작은 TV를 보면서 계란과 식혜를 먹는 가족들까지 모두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있으려고 했지만 옆에서 계란을 깨고 있던 한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찜질방에서는 이렇게 계란을 깨서 먹는 게 전통이에요. 그는 친절하게 찜질방 문화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덕분에 더욱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쉬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모습이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더욱 잘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강공원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모여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강에서 치킨을 배달해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원에서도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치킨을 주문하고 돗자리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테이프 있으세요? 돗자리가 자꾸 날아가서요. 그들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돗자리를 고정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마침 테이프가 있어서 건네드렸더니 너무 고맙다며 자신들이 가져온 김밥과 과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교류가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은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라 깊은 인간적인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정이라는 감정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단골로 다니던 김밥? 가게에서는 매번 제가 올 때마다 서비스로 작은 반찬을 하나씩 더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게 사장님께서 자주 오시니까 더 챙겨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것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낯선 곳에서도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문화 속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주의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관계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며 이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이 제 삶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한국으로 이주를 고민하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직업을 찾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언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였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고 영어로도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어가 결코 쉬운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인터넷 포럼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과연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학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한국어 말하기 중심의 수업을 제공한다고 들었고 그곳에서 공부하면 한국어를 더 빨리 익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저에게 맞는 선택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를 떠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도 고민스러웠습니다. 네덜란드는 분명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익숙했고 안정적이었지만 그만큼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제 삶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새로운 환경이 저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한국으로 이주한 후 다시 후회하게 된다면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비쌌고 특히 서울에서는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외국인으로서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직업을 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싶었지만 과연 제가 한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저는 한국으로의 이주가 단순한 감정적인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이주를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비자가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직업시장은 어떤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외국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험담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였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도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도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깨달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에너지를 한국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기로 말이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앞으로의 경험이 기대되었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결정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면 비자가 필요했고 학업을 위해서는 서강대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또한 거주할 곳을 정해야 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도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저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유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한국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류 번역과 공증, 입학 허가서 발급 등 예상보다 많은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강대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몇 주 동안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주할 곳을 정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제가 익숙한 네덜란드나 이탈리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세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원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뒤지고 외국인들이 추천하는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학교와 가까우면서도 생활비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국 홍대 근처에서 적당한 원룸을 찾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단순히 학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빠르게 배우고 싶었고 동시에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어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 언어 교환 모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SNS와 커뮤니티를 조사한 끝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모여 언어를 교환하는 스터디 그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조차 버벅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임을 통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저는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K-팝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만큼 관련된 행사에도 자주 참석했습니다. 처음으로 K-팝 콘서트에 갔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사람들에게 주는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식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식 요리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한국의 맛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식사 중에 코를 풀면 실례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감기에 걸려 식당에서 코를 풀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코를 푸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문화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네덜란드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반면 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느 날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저를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경험들은 한국에 대한 제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적응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으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도전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경험과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새로운 세계를 찾았고 이제 그곳에서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